우리는 광복을 한 장면으로 기억하지. 거리마다 휘날리는 태극기, 감옥에서 풀려난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대한독립만세. 하지만 역사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어. 1945년 8월 15일이 오기 이틀 전, 일본은 아직 항복을 발표하지 않았고 한반도 북쪽에서는 소련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어. 일본 도쿄에서는 항복을 결정하려는 사람들과 끝까지 전쟁을 계속하려는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었고, 바다 건너 워싱턴에서는 한반도를 38도 기준으로 나누는 선이 지도 위에 그려지고 있었지. 광복은 다가오고 있었어. 그러나 그 광복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던 거야. (1945년 8월 13일) 월요일, 당시 경성이라 불리던 서울의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됐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신문과 라디오는 여전히 일본 제국의 명령을 전하고 있었고, 조선 총독부도 건재했거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일주일,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나흘, 그리고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만주와 한반도 북부로 진격한 지도 나흘째였어.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들은 이미 일본의 패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대다수 조선인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태였지. 사람들 사이에는 확인할 수 없는 소문만 떠돌았던 거야. 그 시각 한반도 북쪽은 전혀 다른 하루를 맞고 있었거든. 소련 함대가 청진항의 모습을 드러냈고, 저녁에는 상륙부대가 천마산 일대를 점령했지만 일본군의 저항으로 전투는 계속됐어. 서울에서는 여전히 조선 총독부의 명령이 유효했으며, 청진에서는 소련군과 일본군이 총탄과 포탄을 주고받으며 싸우고 있었어. 일본의 지배는 실제 전투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거지. 청진시가 전체가 소련군의 통제 아래 들어간 것은 광복 다음 날인 16일이었거든. 그러니까 한반도의 해방은 모든 지역에 같은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같은 날 일본 본토 상공에는 미군의 폭격기들이 나타났어. 이번에 떨어진 것 중에는 폭탄만이 아니라 전단도 있었거든. 일본 정부가 이미 항복 조건을 타진했다는 사실과 연합국의 답변이 적혀 있었던 거야.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 결사항전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막상 하늘에 떨어진 종이에는 정부가 항복을 협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쓰여 있던 거지. 일본은 천황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천황의 권한까지 연합국에 넘겨야 하는가? 일본 지도부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식민지 조선의 미래가 아니라 패전 뒤에도 천황제를 지킬 수 있는 거였어. 이미 승리할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일본 지도부는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어. 미국의 딘 러스크와 찰스 보슬 대령은 일본군의 항복을 어느 지역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받을 것인지 검토했는데, 두 사람이 선택한 선은 북위 38도 선이었어. 처음부터 두 개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은 국경선은 아니었던 거야. 일본군의 항복을 미군과 소련군이 나누어 접수하기 위한 군사적 경계선이었던 거지.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서울에서는 조선 총독부의 통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고, 일본의 항복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상태야. 국사편찬위원회의 서술에 따르면 가혹한 탄압과 보도 통제 때문에 지도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조차 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나와있어. 지금의 우리는 이날을
광복 이틀 전이라고 부르지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8월 13일은 광복을 기다린 날이 아니었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과 식민 통치 속에서 맞은 단지 또 하나의 하루였던 거지. 이때 조선의 운명은 정말 빠르게 결정되고 있었지만 정작 그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나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지. (1945년 8월 14일) 화요일, 도쿄에서는 다시 최고 지도부 회의가 열렸어. 전쟁을 계속하자는 주장과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끝내 맞섰고 회의는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 결국 히로히토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의 항복 결정은 비로소 확정되었지. 일본 정부는 패전을 알리는 글을 쓰면서도 패전과 항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 다음 날에 방송될 이른바 종전의 조서에는 단지 미국과 영국, 중국과 소련의 공동선언을 받아들인다고 적혀있어. 조선은 일본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를 제국의 자존과 동아시아의 안정이라고 설명했고 전쟁을 끝내는 이유로는 원자폭탄의 참혹함을 내세웠어. 일본이 침략전쟁을 벌였다는 사실도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야. 조서 어디에도 조선이라는 이름은 없었어. 그러나 항복을 결정했다고 해서 전쟁이 즉시 멈춘 것도 아니었지. 일본 정부가 항복을 결정한 바로 그날 밤까지 일본 본토에는 폭탄이 떨어졌거든. 그날 밤 히로히토는 이 조서를 직접 읽어 음반에 녹음했는데 일본군 내부에는 항복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일부 육군 장교들은 궁성을 장악하고 녹음된 음반을 찾아 방송을 막으려 했어. 그게 바로 궁성 사건이라 불리는 쿠데타 시도야. 그들은 음반을 찾지 못했으며 반란도 실패했고 다음날 방송될 목소리는 그렇게 살아남았어. 그 사이 조선 총독부도 일본의 패전 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뭘 준비했을까? 총독부가 걱정한 건 조선의 독립이 아니었어. 단지 식민 통치가 무너진 뒤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치안이었지. 일본은 항복을 결정했지만 조선 사람들에게 아직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던 상태야. 제국은 자신의 끝을 알고 있었고 그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지. (1945년 8월 15일) 수요일 새벽, 도쿄 황궁을 점거했던 반란은 실패했다고 했지. 천황의 목소리가 담긴 음반은 무사히 황궁을 빠져나와 방송국으로 향했어.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 방송보다 4시간 앞서 중요한 만남이 시작됐어. 광복 당일 오전 8시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엔도가 여운형을 불렀고 여운형이 다음날 군중 앞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엔도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중을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여운형은 5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이 요구들이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다음날 보고했어. 이는 1945년 8월 17일자 매일신보에도 실렸지만 다만 이것을 총독부의 모든 행정권이 완전히 이양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달라. 그리고 마침내 정오가 되었어. 일본과 조선의 라디오에서 히로히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듣는 천황의 육성이었지. 음질은 좋지 않았고 조선은 일상적인 일본어와는 거리가 먼 문어체였어. 항복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한 청취자가 대다수였을 거야.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은 빠르게 퍼져나갔어. 일본이 연합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었고, 일본인에게 그 방송은 패전의 소식이었으며, 반대로 조선인에게는 해방을 뜻했던 거야. 맞아, 그 방송이 우리에겐 비로소 해방의 소식이었던 거야. 그렇다고 정오가 되는 순간 모든 조선인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까? 아니야. 일본군과 경찰은 여전히 무장하고 있었고, 총독부의 행정기구도 물리적으로 남아있었어.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소식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었어. 그날 오후, 여운형과 동료들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기본 조직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건국준비위원회는 치안을 유지하고 식량을 확보하며 한국인 스스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지. 그러나 한반도 모든 곳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청진에서는 5분 방송이 나온 뒤에도 일본군과 소련군의 교전이 계속됐고, 소련군이 시가를 장악한 것은 16일이었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전투에는 일본군 소속으로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라디오로 해방을 들었고, 누군가는 총성과 함께 해방을 맞았던 거야. 일본이 항복문서에 정식으로 서명한 날은 9월 2일이야. 미군은 그로부터 엿새 뒤인 9월 8일에 인천에 상륙했고, 다음날 조선 총독부 청사에서 남한 지역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했어. 그러니까 8월 15일에 천황의 방송이 끝난 순간 독립국가의 정부 그리고 행정체계, 이러한 것들이 한 번에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월 15일을 광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분명해. 일본 제국의 패전으로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가 무너졌고, 조선 사람들이 빼앗겼던 우리의 이름과 언어, 그리고 나라를 되찾을 길이 비로소 열렸기 때문이야. 연합국의 승리가 일본 제국을 무너뜨렸다면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이름 없이 저항한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35년 동안 이어왔어.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 일본군의 항복을 누가 어디에서 받을지, 그리고 한반도를 어떻게 나누어 점령할지를 정하는 과정에 조선인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던 거야. 해방은 조선 사람들에게 찾아왔지만 해방 이후의 질서는 조선 사람들이 정하지 못했던 거지. 실제로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들어왔고, 38선은 두 점령 지역의 경계가 됐어. 그래서 광복은 벅찬 해방의 순간이면서도 외부에서 정해진 분할과 점령의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를 세워야 했던 무거운 시작이었던 거야. (8월 15일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역사가 겹쳐진 날이었어요. 한국에는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이었고, 일본에는 제국주의 전쟁의 패배였으며, 한반도에는 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의 항복을 직접 재촉한 요인이 원자폭탄이었는지, 소련의 참전이었는지, 또는 장기간 이어진 연합국의 봉쇄와 군사적 패배였는지를 두고는 지금도 역사학계의 논의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광복 역시 단순히 어느 날 외부에서 주어진 선물만은 아니죠.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나라의 이름을 지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독립국가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알렸으며,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이어나갔으니까요. 다만 일본의 항복을 결정하고 접수하는 자리에 한국인의 대표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 속에는 이완성의 독립이라는 과제가 함께 남아있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빛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미 완성된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빛 아래에서 치안을 지켜야 했고 태극기를 다시 만들어야 했으며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 손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하는 길고도 어려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름과 언어,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우리가 다시 미래를 말하기 시작한 날. 모든 것을 되찾은 날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되찾아갈 길이 비로소 열린 날. 그날이 바로 우리의 광복이었습니다.